3대 축의 사장이 모두 바뀌는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새 판 짜겠다는 거예요.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런 것들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편하게 말씀드리고 흔들릴지언정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위로 향하냐 아래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은 180도 달라져요. 상승하는 종목은 지지를 보고요. 하락하는 종목은 돌파를 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삼성전자 임원진이 개편됐다. 이게 뭐 뉴 삼성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그림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것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기대감도 있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3대 그러니까 DS 사업부, 그 디바이스 솔루션 쪽이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이고, IM 사업부, IT 모바일 쪽이라서 핸드스 쪽이고요. 그리고 C 사업부,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그러니까 우리 가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대가 가장 기본 축이고, 거기에 뭐 하만도 붙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네트워크 사업부 등 여러 개 있지만 결국 3대 축의 사장이 모두 바뀌는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새 판 짜겠다는 거예요. 새 판 짜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이번에 반도체 작은 다운 사이클 이후에 그 이유를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전략을 짜겠다는 부분, 이런 부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삼성 넥스트를 통해 가지고 벤처 투자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투자 이런 것들 나오고 있지만 사령탑을 바꾸면서 그런 부분 자체를 이제 좀 더 공고히 하면서 향후 방향성 자체가 나오는 거죠. 제가 뭐라고 뭐 거기에 대해서 삼성이 어떻게 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이재용 부회장이 계속 최근에 출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미국도 가고 UAE도 가고 하면서 지금 챙기는 부분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즉 오너 의지가 향후 그 칼자를 쥐면서 그 키를 쥐면서 어떤 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키맨 자체가 새롭게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삼성은 투자라든지 이런 향후 방향성 자체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오너 의중이 반영이 되면서 먼저 힌트를 줬던 적이 있죠. 미국 텍사스 테네시주에 이제 내년부터 당장 20조 원 규모로 파운드리 쪽 이쪽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대요.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는 챙겨가야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지금 반응이 나오는 쪽에 네페스 아크 같은 뭐 이런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DB 하이텍 최근에 조정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또 올라올 수 있는 기틀 만들고 있고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시스템 반도체에서 먼저 숫자 나오고 기대감 있는 친구들 체크해보자. 첫 번째.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그냥 놀러 가진 않았겠죠. 거기 가져가서 우리가 어떤 거 선물 보따리 뭘 줄 테니 뭘 가져올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시장의 방향성, 오너 의지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거기에서 칼자루를 넘겨받고 그 키를 쥐고 있는 키맨들이 향후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뉴 삼성의 중요한 전환점에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게 연말 인사카드에 무려 3명의 사업부 사장을 다 바꾼다는 얘기는 뭔가 큰 결단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내년도 삼성이 어떤 식으로 가게 될지 그 방향성, 이 부분이 정말 우리의 투자의 중요한 그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잘 체크를 해보죠. 네. 그러나 일단 어쨌든 뭔가 혁신이라든가 변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는 주가에 좀 도움이 되는 요소로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밑에서 9만 원에서 12만 원 넘어갔잖아요. 네. 30% 넘게 올라왔어요. 30% 넘게 올라왔는데 삼성전자 볼까요? 그냥. 왜냐면 디램 쪽이 턴하니까. 그렇죠. 디램에 특화되어 있는 지금 뭐 열흘 전서부터 지금 디램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10일 연속 있더라고요. 상승을 했고요. 디램 현물가가 10일 아까 보니까 오늘 또 올라왔던데 10일 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디램 쪽에 특화되어 있죠. 왜? SK 하이닉스 매출의 96% 이상은 디램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파운드리 2%좀 있고 이러긴 하지만 보세요. SK 하이닉스가 먼저 턴했죠. 9만 원을 갔다가 지금 얼마냐면 12만 원입니다. 그러면 3만 원 올라왔죠. 그러면 9327 따져보더라도 대략 지금 현 33% 정도 올라온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물론 디램도 하지만 이쪽은 사업부가 다양화되어 있잖아요. 앞서 뭐 핸드셋이라든지 OLED라든지. 그럼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33%만큼은 아니지만 그냥 7만 원 전후를 그냥 저쪽으로 볼게요. 그러면 지금 7만 7천 원이니까 77,700원. 그러면 딱 11.1% 올라왔네요. 그러면 이 친구는 33%, 이 친구는 11.1%. 딱 3분의 1 토막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삼성전자 급할 게 없죠.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계속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 계속해서 이어할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그리고 IT 대형주 뭐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도 그냥 크게 고민할 것 없이 그냥 시장 흐름 따라가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어떤 식으로 또 키 맞추기 하면서 앞서 말씀하셨던 뉴 삼성 이런 부분의 주가에 어떤 식으로 녹아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계속 매수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환율은 좀 떨어지고 있고요. 네, 다행이죠.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참 그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냐면 파월은 분명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상, 급격한 테이퍼링, 그래서 미국 시장 자체도 많이 흔들렸던 건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 달러 강세 요인이 되고 신흥국을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오게 하는 어떤 요인이 되는 거죠. 오히려 악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외국인의 투자자들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파월의 말이 정말 진실성이 있는 거냐? 저거 그 블러핑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전 지시성이 있다고 봐요. 외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지금 최근에 잡히고 있죠. 거래소에서 꾸준히 사고 있는 거고 12월 1일부터 외인들이 뭐 변심한 것처럼 지금 꾸준히 연속적으로 지금 사고 있습니다. 당시에 지금 이렇게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보더라도 한 2조 원대 초반이네요 보니까 2조 원대 초반 지금 현재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파월이 말 그대로 돈줄 재겠다, 테이퍼링 속도 강화시키겠다 이러면서 미국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하고 있어요. 보통 단기금리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책금리 흐름에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2년물 자체는 급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1.4% 중반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차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 축소가 되는 모습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96 전후에서 치고받는 모습인데 10년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시중 이런 실질 금리를 반영합니다. 경기에 반영이 되는 거고 2년물은 정책 금리 이런 부분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중에서 바라보는 실질 금리는 추가적으로 올랐다기보다는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떨어졌다고 보는 게 자체가 맞아요. 그런 의미가 같이 나타나면서 일정 부분은 달러 자체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이기보다는 단기 올라가고 장기 떨어지면서 치고받는 가운데 96대 초반에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원달러 환율이 1195원 가다가 지금 1176원이죠. 그런 모습이 같이 나타나다 보니까 외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제가 환율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부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다만 최근에 지금 시장에서는 저도 깜짝 놀랐던 게 1190원대 중반까지 가면서 시장에서는 리스크 오프 심리가 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다가 지금 오늘 1176원 80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은 리스크 온 상황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더 강화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안도랠리라고 봐야겠죠. 오미크론 데이터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 따른 실물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는 부분 자체는 내년도에 일정 부분 지금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완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원달러 환율이 움직이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렇게 복합적이에요. 데이터들이 복합적으로 막 서로 맞아요. 엇갈리는 지표들이 나오면서 참 이 시장이 좀 더 오리무중처럼 느껴질 때도 있기는 해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이게. 어쨌든 정말 계속 그래서. 긴장은 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네.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하죠. 일단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들 있으신 거 여기다 올려주시면은 시간 되는 데까지 저희가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포캠도 최근에 많이 빠졌겠죠. 네. 뭐 차트 안 봐도 2차 전지 쪽이니까 당연히 뭐 크게 고민할 건 없겠죠. 그죠? 원래 포스코 케미칼은 2차 전지 흑연 쪽, 그러니까 천연 흑연, 인공 흑연 같은 음극재를 하는 쪽입니다. 근데 포스코 ESM을 합병을 시키면서 양극재까지 같이 하고 있는 쪽이고 최근에 가장 큰 화두가 양극재 캐파 증설을 얼마만큼 빠르게 할 것인가 그게 주가에 많이 녹아들면서 에코프로비엠, LNF가 갔었고 양극재가 하니까 음극재 뭐 이런 쪽도 너희만 뭐 배터리 만드냐 우리도 소재하면서 같이 가는 모습이었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그 중에서도 유독 양극재 중에서도 못 갔었던 친구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시가총액 자체가 유독 크고요. 그리고 이 쪽은 2차 전지에 완전히 오리엔트 돼 있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외에 원래는 그 내화물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석회 가지고 이런 내화물 쌓는 뭐 이런 쪽 관련 비즈니스라든지 관련 이런 복합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이 친구 같은 경우 유독 크면서 제일 마지막에 움직였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시가총액이 11조 원입니다. 물론 뭐 에코프로비엠, LNF 크기는 하지만 여타 그쪽에 2차 전지 비중이 계속해서 크게 올라가는 쪽과
이쪽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쪽은 차이를 둘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백그라운드를 깔고 가시고 최근에 빠졌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먼저 같이 말씀을 드려보았네요. 최근에 계속 유독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유독 많이 떨어졌었죠. 떨어진 이후에 이제부터는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그 반격의 실마리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크게 보사는 박스권이에요. 이게 주봉입니다. 아까 일봉을 보여드린 거고 주봉을 보시면 딱 이런 모습이에요. 그냥 좀 더 올려 잡아보면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대략 한 13만 8천 원 13만 8천 원 전후 해가지고 저점을 잡아주고요. 저점을 잡고 있고 그리고 한 18만 원 이상 윗선에서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1차적인 박스권 대응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그러면 지금은 팔 타이밍은 이미 늦었구나 아니구나 오히려 반격의 실마리가 언제쯤 나오게 될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자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다가 오히려 언제쯤 팔아야 되느냐 최근에 고점이 17만 원대까지 올라갔고 박스권 상단 고점이 지난 올해 한 해 내내 보면 10개월 동안 18만 원이었지 그러면 나는 17만 원부터 단계적으로 줄여갈게 이런 전략을 짜고 대응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G 이노텍 정말 좋은 모습 보이다가 좀 최근에 뭐 급락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네네. 이쪽도 재미있었던 게 LG 이노텍이 처음에 이렇게 올라오게 됐었던 게 저도 깜짝 놀랐었던 게 메타버스 관련되어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올라왔었죠. 위즐 스튜디오, 갑자기 막 텍스터, 거기 테마에 휩쓸리면서. 그쵸, 자이언트 스텝 등등등 해서 올라왔다가 갑자기 야 너희만 메타버스야? 메타버스 너희는 기대감이잖아. 우리는 실제 할 거야. 어디하고? 애플하고 XR 글라스 이러면서 메타버스 우리는 소프트웨어 아니라 하드웨어 관련주입니다. 이러면서 쭉쭉쭉쭉 올라왔다가 갑자기 한 번 더 올라요. 뭐 때문에? 애플이 메타버스만 하는 게 아니야. 애플카도 해. 이러면서 애플카 관련 기대감을 한 번 더 뽑아버렸죠. 그게 단기 고점이었어요. 그죠? 다른 친구들은 11월 중순 고점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올라옵니다. 뭐 때문에? 애플카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남들 조정 나올 때 같이 조정 나온 거죠.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가지고 계신 분은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추세 깨진 거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리고 IT 대형주 단으로 외인들은 수급이 유인이 되고 있고 수익 찾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 친구 지금은 많이 올랐고 역사적 고점이라서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타 최근에 단기적으로 몇 배씩 올라온 친구들이라든지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밑에서 30% 이상 올라왔다는 그 힘을 감안하게 되면 좀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추세 깨지기 전까지 보자. 추세 깨지기 추세선 여기 파란색 선 보이시죠? 여러분들은 그냥 21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차트에서는 친절하게 여기 가격까지 얘기를 해주네요. 27만 8,422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수 저가 13위평을 좀 사용하는 거고 참고삼아 이런 부분을 체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21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 저점이 얼마냐? 27만 4천원. 그러면 버퍼 두고 저 같으면 대략 현 시점 28만 7천 원이잖아요. 그럼 27만 원 깨지면 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역사적 고점이기 때문에 다른 목표가 없이 그대로 홀딩하면서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 저점이 완전히 깨지기 전까지 그냥 따라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지금 말씀하셨던 종목들이 앞서 포스코 케미칼이나 LG 이노텍이 추세적으로 우하향하는 기업이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런 것들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편하게 말씀드리고 흔들릴지언정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은 아쉽지만 반등을 이용해서 손절이라도 하자라고 반대돼서 말씀드린 거고 즉 이게 위로 향하냐 아래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은 180도 달라져요. 네, 참고하시고요. 이게 아마 섹터는 다 비슷하겠죠. 같은 섹터. 예를 들어서 지금 메타버스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선익 시스템하고 자이언트 스텝 네. 이거에 대해서 물렸는데 물타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언제쯤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질문인데 만약에 시점을 딱 얘기를 하게 된다면 저는 12월 10일 전후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이 12월 8일이고 다음 주 월, 화, 수 어떤 식으로 반응 나오는지에 따라서 물타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선익 시스템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쪽이 원래는 이제 중소형 이런 OLED 쪽 이런 쪽이 들어가게 됐었을 때 중소형 OLED 5.5, 6.5인치였나요? 그쪽 관련해가지고 5.5세대, 6.5세대 들어갔었을 때 중소형 이런 OLED 관련된 증착기 관련돼서는 우리가 세계 1등이야. 지금 8세대까지 넘어갔으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일정 부분 중소형 단에서는 우리가 OLED 증착기 1등이고 향후에 메타버스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는 해상도를 높이고 어지럼증 없애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에 따른 그 해상도 올라갈 때 이쪽을 쓸 수밖에 없어. 이런 부분인데 그런 논리에 따라서 많이 올라왔었고 그 전에 메타버스 관련주야 이러면서 메타버스 하드웨어 이런 쪽으로 뭐 옵티시스와 더불어서 쭉 올라왔던 쪽인데 이쪽에 대해서 당위성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증착기 중소형 쪽이 우리가 1등이니까 메타버스 넘어가면 우리 반드시 써야 돼? 거기에 대한 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저는 그냥 패스하고 싶고요. 자이언트 스텝 이쪽은 2대 주주가 네이버예요. 그리고 네이버가 제페토 하는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쪽을 좋아해요. 소프트웨어 쪽이라.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조정이 나오고 나서 불타는 시점 떨어지는 종목 뭐를 본다? 돌파를 본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월봉, 주봉, 그리고 일봉, 분봉입니다. 자, 월봉, 주봉, 일봉, 분봉인데 보시면요. 재미있게도 월봉, 주봉상은 지금 그래도 파란색 선 위에 있습니다. 아직 월봉은 이게 13월선에 안 나왔네요. 그럼 추세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이게 추세 상승이라고 여기 딱 써있기도 하네요. 근데 보시면 단기적으로 보면 일봉상, 분봉상 보면 추세는 하락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도 물론 일부 돌리긴 했지만 추세 하락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상승하는 종목은 지지를 보고요. 하락하는 종목은 돌파를 봅니다. 무슨 얘기냐? 추세의 상대성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주봉상 아직 추세가 깨진 게 아니에요. 파란색 선 위에 있죠. 그러면 지지를 봅니다. 즉 파란색 선 이게 깨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홀딩할 수 있대. 다만 물 타든지 뭐 하든지 타이밍을 잡으려면 하락하는 종목은 돌파를 본다. 여기 추세 하락이라고 써있네요.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대 연결해서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같이 말씀드리는 거고 좋은 종목 사가지고 무조건 언젠가 올라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게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잖아요. 좋은 종목이. 자, 그러면 언제 사냐? 저는 이거 돌파하는 거 나오는 거 살 거예요. 하향 추세선 돌파하는 거 보고 그리고 이게 좀 더 빠르게 타이밍 잡고 싶다. 시간대 낮추는 거죠. 그러면서 하향 추세선 쭉 있죠. 그리고 최소한 자 역배열 난 거 장기 이평선 12만 6천 원 넘어섰다. 기존 고점이 얼마다? 13만 원 넘어섰다. 그러면 13만 원 넘어서는 거 발바닥에 사는 게 아니라 발바닥 지나서 무릎까지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돌파를 보고 물을 타려면 무조건 싸게 사서 밑에서 떨어지는 종목 계속해서 받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게 언제까지 떨어질지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달릴 추의 기세세 언제 멈출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달리는 추세 자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되돌림 확인하는 거 돌파가 나왔을 때 그때 사자라고 심플한 전략을 갖고 있고 이게 제 투자 원칙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질문 주신 분은 잘 참고하시고요. 비슷한 분들도 그렇고요. 지금 근데 대부분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비슷할 것 같아요. 화학주에 물리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화학주요.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왔다가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최근에 올라가니까 이제 많이 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네. 거기에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물리시는 것 같아요. 이제 고점에서 최근 네. 고점에서 네네. 지금 SKIET 일단 이 소재 쪽이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신다고 글을 여러 차례 올리셔서 이쪽이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쪽에서 유일하게 못 올랐던 친구예요. 아이 테크놀로지 볼까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네. 아예 상장 전서표 너무 고평가로 해가지고 올라와서 올라갈 룸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보면 진짜 재밌는 종목인데 SK 아이 테크놀로지는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여기 끝 부분이 좀 잘려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이 부분이 상장하고 나서 첫날 아주 급락을 맞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조금씩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와가지고 7월 26일 날 24만 9천 원까지 올라와요. 이런 친구는 보시면요 올 여름이에요. 2차 전지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최근에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이거는 주주 구성을 보세요. 아 여기는 안 나오네요. 작업이 해제가 됐나요? 그렇죠. 락업 해제죠. 지금 보시면 상장 시점 자체가 올해 5월 달이에요. 근데 6개월 지났잖아요. 6개월 락업이 가장 크거든요. 보통 3개월, 6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락업을 보는데 그 6개월 락업 자체가 풀린 거예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요. 프리미어 슈페리어라고 보이죠? 조합이거든요. 투자 조합. 블록딜로 해가지고 시간의 대량 매매로 345만 주를 패버립니다. 즉 그동안에는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남들 다 올라갈 때 계속 떨어졌던 거예요. 아니 2대 주주가 340만 주를 한꺼번에 팔 거야.
물론 그 전에 팔았던 거 감안하면 62만 주, 340만, 무려 400만 주가 넘어가죠. 그러면 이거 사고 싶겠냐고요. 그리고 이게 팔았다고 하더라도 끝이 아니에요. 어디에 팔았을까요? 뭐 일반 투자 뭐 이런 쪽에다 팔았겠죠. 금융기관. 저한테 팔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렇죠. 이제 저 물량이 계속 이제 나올 것이다. 그렇죠. 차익 실현. 개인들한테 팔지는 않습니다. 이것들을 기관들한테 워낙 대규모 물량이기 때문에 뿌려서 팔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하락하고 남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뭐랄까요 올라갔었을 때도 올라가는 폭이 시원찮아요. 그러면서 옆으로 양보했는데 일단 1번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팔 필요 없어요. 왜? 그동안에 이걸 맞고 견뎠잖아요.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주주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결국 이제 시간에 녹였고 불확실성 해소라고 봐야 돼요. 이제 이런 부분이 매물이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매도요. 맞기 전에가 아픈 거지 맞고 나서는 오히려 시원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반격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 봐야 됩니다. 습식 분리막 관련해 가지고 세계 탑티어예요. 1, 2등 해요. 중국적 1위 업체 있고 2위 정도 하는데 이쪽 관련해 가지고 저는 장기적인 성장 그림을 바라보면서 뭐 상장 전에도 워낙 좋았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서 모으셨다가 고점에서 이제 계속 흘러내려서 안타깝긴 하지만 오히려 이대주주 다 털고 나가는 게 장기적인 그림에서 봐서는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봐야 되고 받아갔던 기관들이 팔면서 일정 부분 떨어질 수는 있지만 길게 보신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부분 자체가 찬스가 될 수도 있어요. 밸류에이션 자체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뭐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가격이 얼마고 목표가 얼마고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다 체크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TP를 지금 최근에 23만 원까지 올려잡았네요. 11월 15일 날 유진투자증권의 황성현 연구원이 23만 원까지 올려잡았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런 리포트 보고 그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